3월 미국의 연준회의가 끝난 이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조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이상한 조짐들, 미국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주가도 그랬고요. 또 지난주 국제유가 흐름만 봐도 그렇고요. 그날그날 이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이 출렁거림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수록 또 이 중심선이라는 거는 가지고 가고 중심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상당히 주시를 해야만 시장을 바라볼 때도 그나마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변동성의 그 중심, 피볼레이트. 통계학에서 보면 추세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상향 조정되느냐, 네. 아니면 하향 조정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월가에서 이렇게 최근에 보면 향후에 증시든 채권이든 네. 부동산이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품 시장이든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 때에는 네. 결론을 맺을 때 항상 이 피볼레이트, 중심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 중심선이 상당히 좀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거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18,000선에서 오르나리락 하는 이런 네. 움직임이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도 지금 한 2%, 10년 만기 기준으로 2%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피볼레이트가 올라왔던 소위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부동산의 지수인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케이스-쉴러 지수, 이것도 추세선이 상향 조정하는 선이지 이제 거의 멈추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은 나름대로 투자 성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건 위험 자산이다, 채권은 안정 자산이다 하면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 시장에는 내려갈 거고 이런 쪽으로 해서 상반관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이 세 가지 지표들 서로 투자 성향이 다른 대표는 이 성향의 중심선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별 움직임이 급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반복되는 시사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정이 이런 것이 월가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김 PD께서 이것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아까 김 앵커가 얘기할 때 네. 나스닥 시장의 버블주의보 이런 것이 월가에서 굉장히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났던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던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나오죠. 이게 일중인가요? 아까 예, 일중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여준 네. 대목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그렇게 네, 보이는데요. 주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 있죠? 예. 4,800선으로 해서 이거 이제 월가에서 지난 주말에 관심이 됐던 대목인데요. 이름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흐를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이 최근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다. 뭔가 변곡점이 도래했음을 시사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 중심선을 두고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하루 출렁거림이 상당히 심하다. 워블링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도 그대로 대변해주는, 얘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워블링 장세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소개했던 신조어입니다는 이 워블링 장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네. 워블링 장세에서 이 등락이 거듭하지만 추세선이 올라가느냐, 추세선이 내려가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월 연준 회의에 사실 워블링 장세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3월 연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3월 이전에 워블링 장세일 때는 네.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하더라도 피볼레이트 중심선이 자꾸 상향 조정했었거든요. 근데 3월 연준 회의에서부터는 이 피볼레이트가 정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주중에서 보면 거래일 다섯째 일인가요? 그 이전서부터 5거래일인가요? 보통 이제 증시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네. 5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주말에는 이제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 피벗 레이트가 좀 다소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흐름이 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그 재료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료 성격이 호재다. 네. 그다음에 악재다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추세선이 밑으로 먹힌다는 것은 호재는 좀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악재는 더 상당히 크게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그 증시에서 지수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단기에 그 많이 올랐던 우리나라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는 나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흐름이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 보면 이제 다우존스 지수에서 S&P 지수는 대형주,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는 이 IT 같은 경우에는 과거 주가를 버블될 때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민감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닛 옐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하는 시각을 이렇게 보여요. 오히려 그 3월 그 페드 회의에 사실 회의 결과를 볼 때보다 상당히 그 금융시장에 움직임을 주목해서 굉장히 네. 이렇게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이렇게 얼굴 표정에서 역력히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런 그 시장의 흐름, 변곡점에 도달한 시장의 흐름 네. 이런 것이 립서비스를 잘못하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증시를 크게 떨어뜨리는 이런 쪽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얼굴 표정을 그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월가에서는 네. 상당히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표정 자체가 관심이 됐던 이런 하루였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워블리 현상이 심하다 보면은 역시 시장의 이슈 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그럴 것인가도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장이 막 그 낙폭이 막 그 등락이 상당히 거듭되는 모습이 심해진다 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투자자들의 방어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왔을 때 더 크게 동요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요. 이제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도 많이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좀 잠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같은 그 재료라 하더라도 예. 악재라 하더라도 이 악재의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워브린 양서의 추세선을 밑으로 먹힐 것이냐 위로 먹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거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 향후의 그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이 역시 달러 강세죠. 예. 그린 구표가적인. 왜냐하면 미국의 그 주가가 금융위기 직후에 그 많이 올랐다는 정책적으로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제로 금리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과 제로 금리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의 달러 약세 정책이거든요. 이 달러 약세 정책에 따라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증가하면서 이 수출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이 위기 돌파의 한 국면이고 대부분 국가들도 그렇죠. 내부적으로 위기를 겪었을 때 이 네.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잘했을 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밖으로 다른 국가를 좀 눌려서 다른 국가의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서 사실상 그 경제적 측면에서 수출로 통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동안 미국의 그 주가를 끌어올린 데는 양적완화 정책과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 업종들의 채산성이 증가하는 각도에서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바로 그 대목이 지금 그 달러 약세가 달러 강세로 작용하면서 사실 미국 증시에 그동안 큰 축을 잃어버리는 힘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그 유가도 굉장히 워블링 장세가 나타났죠. 예. 올라갔다가 퍽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역시 지정학적 위험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세계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큰데요. 왜 그러냐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국제 투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스탠다드 포어스라든가 세계 3대 평가사들이 너무 그 IS라든가 이런 문제가 네. 세계 경제 또 국제 금융 시장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투자 가이드의 지표를 결정할 때 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가중치를 굉장히 높게 산정을 하거든요. 예. 투자 가이드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그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사실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투자 환경을 평가할 때 웨이트가 상당히 크다면 그만큼 뭐냐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예멘 사태든 아니면 그 이전에 IS 사태든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체감적으로 그 위험을 높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재 자체의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측면. 그리고 뭐니 해도
지난 그 7년 동안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를 받쳐야 했던 제로 금리 정책이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 재료에 대해서 약재 가중치가 좀 무거운 거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미국 증시에서 거품 논쟁이 되면서 이 빨리 식을 수 있는, 빨리 올라가고 빨리 식을 수 있는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일 버블 그 주의론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뭐 달러 강세가 이제 표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이 보면은 성장률 둔화라든가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지금 이번에 이제 곧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1분기, 2분기 벌써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역시 증시에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외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담당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정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이제 환율이 문제될 때마다 우리가 작년 9월 달에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하니까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지금 이제 환율이 1,100원대를 좀 다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1,130원 넘어섰을 때 미국의 3월 그 페드 회의 직전에 1,130원 넘었을 때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해점 부분을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뭐 환율이 1,200원 올라간다면 해지를 좀 풀어야지 돈을 좀 환책을 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그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가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 아십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이렇게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렇게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실 거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월가는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합리적 투자자들이 많고 또 이론적 백그라운드라든가 또 시장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월가의 모습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미국 경제 실상을 반영해서 미국의 순수한 그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달러 강세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행자분이 이렇게 굉장히 몸 상태가 이렇게 오늘은 좋은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분께서 이렇게 굉장히 몸이 튼튼해서 이게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봄인데 화색이 돌면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는 특히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질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생겼다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더 몸 상태가 더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얼굴이 화색이 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행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일단 보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꾀이지 않습니까? 투자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의 그 실상을 반영해서 아주 튼튼해서 달러가 강세라면 그 자체는 해외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해외 투자를 불러일으켜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미국에서 보면 최근에 강세가 나타날 때 주가 폭락하죠. 많이 빠져. 이것은 뭐냐면 결국 미국의 그 어떤 경제 튼튼한 여건을 반영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국들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화가치를 약세를 시켜서 미국이 거기에서 근린 궁핍화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서 받칠 수 없는 경제권 이상의 달러 강세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몸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되면 얼굴이 더 화색이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는데 나는 사실 몸 상태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자체를 보면 그 싸움이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행자분께서 사실상 그 주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싸움 장소에 오면 진행자분이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도 몸이 안 좋지만 진행자 대비해서는 내가 몸이 튼튼하다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게 한 대 때릴 거를 더 세게 때린다는 얘기죠. 호감도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더 세게 때린다는 얘기도 바로 그 문제가 지금 미국 경제에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한테 지금의 그 달러 강세는
순수한 미국 측의 요인에서 달러 강세라면 오케이. 원화했지 푸십시오. $1 1,200원 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는 아니다. 네. 하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1,13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도 다시 이것이 $1 환율이 이렇게 미국 경제 요인이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1,100원이다.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미국의 같은 현안을 볼 때는 역시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해설가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해설가들이 CNBC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어떤 쪽으로 이런 부분이 되느냐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되지 않냐. 바로 그런 대목에서 미국 경제의 달러 강세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자,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낄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여건 이상의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달러 강세되면 더 미국 경제라든가 주가 그리고 1사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 할 정도로 미래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목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측이 참 어렵다 말씀 주셨는데요. 갈피 잡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 앞날 그래서 예측하기 더 어려운 것이겠지요. 당장에 지난주 마무리 지으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4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 이제 또 매수 기회다. 주식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또 강하게 맞부딪힌 것이 이제 주식으로 돈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의견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증시 전망 관련해서 월가에서 이 비커 모형이라는 얘기가 사실 급부상돼서 올라왔는데요. 네. 향후에 그 주가가 이렇게 전망이 불투명할 때 또 예측을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월가에서는 비커 모형이 나옵니다. 그럼 비커 모형이란 뭘까 하는 것을 아마 2, 3년 전에 좀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비커 물이 반 찼습니다. 딱 반 찼습니다. 진행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 차면 이것이 더 차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찼으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된다 하는데 주식은 위험자산이거든요. 항상 정점으로는 더 갈 수가 있죠.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정점으로 가서 주식을 팔 수 있느냐? 못 팔죠. 왜냐하면 매도자만 나오지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7분홍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어깨에서 팔자 뭐 흔히 이런 얘기들. 그런 게 바로 항상 이렇게 모든 예측을 할 때는 정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환율도 그렇거든요.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리는, 그다음에 내가 살 수 있을 때 살리는 그 시장의 접근 가능성,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비커 모형이 나온다를 볼 때는데요. 지금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비커를 반 찼는데 앞으로는 더 찰 일이 있다 하는 것이 낙관론이고 그다음에 지금 반이 이미 찼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만이 있다. 반이나 찼다. 그렇습니다. 반이나 찼다 해서 앞으로 떨어질 일이 있다 해서 최근에 같은 그 주가 수준을 놓고 이렇게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각, 내려가는 시각 이런 게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종전과는 어쨌거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3월 1분 연준회의 끝난 후에 실제 투자자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제 다크폴에서의 또 움직임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크폴이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금리위기 직후에는 이 프럭처시에 상당히 심었기 때문에 다크폴에서 정보 시찰이든가 뭔가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돈 번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진행장표에서 연준에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경제 전망 그 지표를 발표할 때 한 0.15 차만 먼저 전해주더라도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다크폴에서 굉장히 많은 횡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일비재에 나타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다크폴의 연방의 수사국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이걸 조율했죠. 근데 다크폴이 반드시 나쁜 거냐 하면 주식에서 선행성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리까리한 이런 그 재료가 나타났을 때에는 사실상 참고를 슬쩍 그렇습니다. 굉장히 월가에서 보면 마켓 플레이어들 전통적으로 보면 시장에 참여하는 마켓 플레이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재료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크폴이라는 게 사실 그 장외거래에서 시작되는 초단타 매매 시장입니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어떤 시장의 순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다크폴에 대해서 작년에 연방 그 수사국에서 이렇게 수사국이 했지만 최근에 보면 다크폴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크폴에 원래 갖고 있는 순기능을 많이 찾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진흙탕 속에서 수사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 다크폴에 갖고 있는 순수한 기능들이 많이 더 복원됐다는 얘기거든요. 전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왜곡된 시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다크폴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입장을 보이느냐가 종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흙탕이 맑아졌으니까 네. 더 신뢰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상태에서 보면 다크풀에서 스마트 모드들이 많이 빠지는 빠지고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향후의 그 주가의 향방이라든가 똑같은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네. 이런 것을 지금 다크풀에 장외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는 사실 장내 거래에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또 다른 그 마켓 프레어들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 문제를 생각한 다음에 향후에 보면은 이래 장내 거래에서 하는 정식적인 등록을 갖고 이렇게 하는 마켓 프레어들의 어떤 행동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크풀에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빠진다고 해서 향후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는 대표적으로는 다크풀의 행동이 장내에 마켓 프레어들의 영향을 미치는 네. 과거의 그 모습을 볼 때는 향후에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 예. 낙관적보다는 좀 시사하는 버블에 대한 어떤 체감적인 예. 어떤 리스크 네. 이것이 더 높게 점쳐지는 시각이 최근에 대하여 보였습니다. 다크폴에서 스마트머니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일간의 그 뉴스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은 또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도 돈이 빠져나와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이 소프트 패치에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퍼져나갔다. 이 부분도 역시 달러 강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 어떤 그런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예. 문제죠. 사실상 작년에 그 4분기의 성장률이 지난 주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발표죠. 네. 그래서 이제 분기가 끝나면 바로 다 직전 그 직후에 한 달에서는 속보치 어드밴스가 발표하고 두 번째 달에는 포텐셜 잠정치가 네. 발표하고 세 번째는 파이널 확정치가 발표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예. 여기서 보면 잠정치와 두 번째 발표는 잠정치와 마찬가지로 4분기의 그 성장이 2.2% 발표했죠. 그러면 이제 3분기 성장률은 어땠을까? 작년에 5%였으니까 절반 이하로 축소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1분기 성장률은 지금 이제 1분기가 마지막 되고 있죠. 오늘 30일이니까 네. 마무리된 상태에서 1분기에 부가가치와 관련된 이런 지표를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네. 1분기에 작년에 그 4분기에 2.2%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전기 대비 통계 방식의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좀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1분기에 달러 강세 부분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지수가 FRB 회의 직전에 100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GDP 기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네. 작년에 그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돌파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크게 돌파하지 않으면 이건 사실상 그 정치한다는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예. 작년에 그 4분기 성장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모 부분이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번에 1분기 성장률이 2.2% 정도 같은 성장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하는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보는 상태에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작년 그 4분기에도 애플을 제하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에 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그래서 네. 어닝 시즌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진행자분께서 그런 것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방송에 진행해서 굉장히 네.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진흥대회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 영화를 봤다고 그래서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톰슨 데이터라든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가 그동안 잘 나갔습니다는 이런 달러 강세 문제에서 이렇게 복병을 맞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크로 측면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소위 소프트 배치. 골프에서 소프트 배치라는 것은 지금 골프를 좀 막 하십니다는 사실 예. 지금쯤 골프를 하면 아무래도 여름철에 그때보다는 잔디가 듬성듬성 잔디 났지 상태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골프를 치면 그 듬성듬성에 빠져서 사실상 일시적으로 정체 현상을 보여가지고 거기에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소프트 배치다 해서 이게 앨런 그린스펀이 처음 사용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소프트 배치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이렇게 미국의 그 증시에서도 똑같은 악재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리스크를 높게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준회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조짐들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라든가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끝으로 여쭤볼 부분이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도 이제 미첼 함정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들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공유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상당히 변곡점이 있을 거 네. 이랬을 때는 항상 웨슬 미첼이 얘기하는 소위 그 지금 말씀하신 예측의 함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주 뼈아픈 얘기들 특히 오늘부터 입방아 찌기 좋은 이런 전문가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관론이 나올 때는 또 갑작스럽게 비관론 나오면서 이게 비관론이 나올 때는 이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비관론 하다 보면 거인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환율도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환율이 대부분 다 국내 예측 기관들이 전부 떨어진다. 950원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환율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환율을 떨어진다 했던 게 작년 9월입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6개월 조금 지났죠. 그런 상태에서 또 1130원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또 올라간다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웨슬리 미첼이 유명한 에크리, 미국의 그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지금은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다는 웨슬리 미첼이 제기하는 미첼 함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국의 증시에서 이렇게 비관과 관련된 얘기가 조심스럽게 이게 점쳐져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미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왜냐하면 한국경제TV가 가장 그 시장 프레어들의 움직임을 가장 빨리 전해주니까 네. 이런 거 전조 움직임이 날 때 이제 말씀드린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 걸 계기로 해서 또 비관론을 아주 쏟아져낼 수 있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것은 주가가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자원점을 감안해 볼 때 일부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 자체가 해설도 오락가락하는 이런 그 워브링 해설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전조주의즘이 있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연초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연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간다 했을 때 네. 주가는 미국 증시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은 일본이 더 좋고 그다음에 경제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유럽이 더 좋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고스란히 그렇게 전개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가 안 올라갔습니다. 작년 대비. 근데 유럽, 일본 한 7, 8% 올라갔죠? 예. 유럽 10% 이상 올라갔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수익률만 좀 낮춰서 이걸 좀 신중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것이 지금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